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2020년도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총 5년의 연구기간 중 4년차까지 진행된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 설정 연구사업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진행에 앞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치웅 부원장님과 한국규제학회장이신 경북대학교 김성준 교수님께서 개회사와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치웅 부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부원장 송치웅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 조항희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연구회의 일정이 생기셔서 제가 오늘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그 기술 규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는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서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규제는 그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에 사실 그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비대면 산업,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 전체적으로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술 규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는 그에 따라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 박사님께서 4년 전이죠. 4년 전부터 계속 이 기술 규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상당히 3년 동안 많은 연구 성과,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엄미정 박사님께서 교육, 그리고 정일영 박사님께서 이 보건 쪽, 그리고 또 최희옥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연구들을 잘 해주셔서 뭐 좋은 성과를 이미 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그런 그 연구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광호 박사님, 엄미정 박사님, 정일영 박사님, 앞으로도 또 최희옥 박사님 더 좋은 이 기술 규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해 주시기를 뭐 저희 기관에서 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그 한국규제학회하고 공동 컨퍼런스인데요. 오늘 그 규제학회 김성준 교수님, 김성준 회장님 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 토론에 또 참여해 주신 그 이여구 교수님, 권기석 교수님, 또 이민호 소장님, 박선주 교수님, 또 김성부 박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컨퍼런스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광호 박사님 앞으로 더 많은 연구, 더 좋은 연구 계속 해주시기를 저도 뒤에서 응원하고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중 한국규제학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먼저 저희 첫 번째 섹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 발표는 첫 번째 섹션은 4차 년도인 2020년도 기술규제 의제 설정 연구사업의 연구 중 의료, 교육, 식품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의 경우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 쟁점과 대응 방안으로 동주제의 연구 책임자인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부분에서는 일반 대학에서의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엄미정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과 규제 이슈 진단을 주제로 정일영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고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그 스태프에서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상황이 이제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사님과 스태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가졌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상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도의 불확실성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생기고 또 어떤 시장 산업이 생기고 또 어떤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정부 규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가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 새로운 환경과 기준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기준이 표준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뉴노멀이라고 하죠. 이 시대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광호 박사님을 중심으로 스태피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 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 설정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출발할 때부터 이광호 박사께서는 저와 저희 규제학회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응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연구 결실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태프의 모든 관련 박사님들과 원장님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정부의 규제정책 결정자들이 오늘의 연구를 귀담아 듣고 실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귀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규제학자이자 공공선택론자입니다. 늘 정부가 지나치게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감시하고 또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작은 프로그램에서 공공선택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스태피의 이 프로그램이 훗날 훌륭한 지적 성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준 규제학회장님의 환영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광호 선임위원님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입니다. 본 연구사업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여러 원내에 계시는 박사님들과 그리고 또 외부에 계시는 다른 연구자분들과 협업한 연구 성과를 오늘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 쟁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된 쟁점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쪽 그 진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분석한 현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쟁점을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한 결론 및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활용 제한 규제는 대표적인 지식체계 간 충돌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이 오랜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어떤 1차 진료 기능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양의 체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그다음에 서양의학의 양원 체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처음에는 초기에는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점점 두 분야의 지식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벽 간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의사와 한의사 간 상호 진료 행위 월권 문제는 여러 차례 지금까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엑스레이, CT,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한의사들은 이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혹은 의료기사법 제1조를 보시면은 한의사는 이러한 그 영상의료기기 진단과 관련된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의원에서 이러한 영상의료기기 사용이 지금 불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의사는 한의사가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영상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의사들은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 편익이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의학의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 진영 간 팽팽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 쟁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 제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 연구나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쟁점의 전개 과정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 문제를 포괄 해서 다른 여러 규제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난 현상들인데, 양쪽 진영 간에 주장만 있지 그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들은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의료체계 위험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규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타 연구와 차별성 갖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료 체계에 관련해서 특히 동아시아 주요 4개국을 비교 연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없다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의대와 한의대의 커리큘럼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양쪽의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수 면허자라고 하는데요. 양쪽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복수 면허자들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요약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 원인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는 영역에 있는 그 학술적 연구 결과들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 찬성의 이유로는 환자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문적 원리보다는 기술의 발전 상황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반대 이유로는 불충분한 그 한의사들의 교육 과정, 영상의료기기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서로 상이한 그 학문 체계 문제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진영 다 모두 그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국내에서 발달된 독특한 이원화된 의료 체계와 상호간 치료 방식의 그 지식 체계가 발전하면서 융합되는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의 발전 과정을 모색기, 태동기, 추생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한의사들이 이런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임 정부에서 규제 길로틴이라든지 여기에서 의제로 올라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반면에 의협 쪽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쟁점의 발전 과정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가장 최근의 걸 보시면은 사실은 한의협과 의협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의료체계 이원화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료체계 이원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협의 총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이 협의체가 깨졌고요. 파행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판례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그 판례 분석 결과들을 만약 요약을 하자면은 법원의 어떤 그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하급식 판례도 몇 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료 기기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불허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 법원 판단의 어떤 쟁점 사항은 학문적 원리가 서로 다르다. 서양의학은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의 그 기본을 하고 있고 한의학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경험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학문의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산물인 영상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한의대에서 영상의료기기 관련해서 교육받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한의사들 그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의료기기를 사용을 해서 예기치 못한 위험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크게 학문적 원리, 전문성, 위험성과 관련해서 법원 판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사항들은 영상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쟁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판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혈압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뇌파 진단계 이런 것들은 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는 허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전문성이나 위험성 측면에서 한의사들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판례 분석의 주요 결과에서 시사점을 보자면은 현대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이게 한의사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요지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소수 의견들을 보면은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 의료 체계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 간단히 표로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전통의학이 살아있는 동아시아 국가 4개국을 대상으로 보면은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장 고유하게 발달된 나라이고 일본은 서양의학 체계를 완전 주류 체계로 인정하고 전통의학은 거기에 별도의 코스를 두는 용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한국은 그 사이에 있는 병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체계들이 점점 조금씩 다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서양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면서 자생적으로 내부에서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학의 일원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개 국가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각각 국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면허 및 교육 체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의학계에서는 주로 이제 중국 쪽 사례를 많이 드는데 중국 쪽 사례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체계로 돼 있고 대만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체계인데 대만은 대신에 의료보험 급여에서는 약간의 차별성을 양의학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쟁점별 현황 분석을 보시면은 전문성과 관련해서 한의계의 주장은 교과 과정의 약 70%가 양의학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그 주요 대학들의 커리큘럼을 갖다 놓고 분석하는 결과 약 그 주장과는 다르게 보시면은 약 40% 정도가 약 40% 정도가 양의학 체계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한의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한 바와 다르게 그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요 의대 7개 대학과 한의대 4개 대학의 그 공개된 수업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영상의료교육과 관련해서 과연 전문성 있는 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좀 나눴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벨 1이라는 거는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레벨 2이면은 과목을 이수하면은 의료기를 이용해서 제한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준, 레벨 3는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을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그 결과 의대나 한의대나 둘 다 레벨 3에 해당되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벨 3에 해당되는 것은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만 획득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했고요. 대신에 레벨 1과 레벨 2는 거기서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시면은 의대 쪽은 영상의료와 관련된 과목들이 전체 과목에 흩어져 있고 각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수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과목과 관련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비중이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 50에서 70%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의대 쪽은 이 영상의료기기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굉장히 개론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고 교과의 편성 및 특히 시수적인 측면에서 더 낮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업 내용이나 질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양의대와 한의대 사이에서 이 영상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체계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엑스레이나 CT나 초음파 진단기를 나눠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화된 질문지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복수 매너자에 대한 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크게 한 10가지 사항에 대해 했습니다. 이제 주장하는 대로 환자의 편익이 발생하는가, 영상의료기 관련돼서 오진의 가능성은 없는가, 교과목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의료계 일원의 필요성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한 10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환자 이익과 관련해서는 한의사 쪽은 이제 한의원 왔던 환자가 다시 양의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 복수 민원자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일단 의료기기를 병원 내에 도입하는 순간 의료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리싼 비용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 진료를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한의사 쪽만 그런 것도 아니죠. 양의사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한의 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걸로 인해서 의료보험 재정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근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사 지휘권도 현재 상태에서 뭐 한의사만 지휘권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의사와 치과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진들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한 게 오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한의사들은 그 엑스레이상 골절이 있으면 그건 한의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굉장히 그 중고등 교육만 마친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복합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타 질환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굉장히 애매했을 경우에는 양의사들도 다른 내과나 이런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그걸 판단을 못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판독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치료에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경우 위험성 또는 오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영원히 못하게 할 거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단계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들은 비단 영상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에서도 앞으로는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마다 이러한 어떻게 갈등을 반복할 소지가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교과목과 관련돼서는 그 의사였다가 한의사를 면허를 취득한 분, 또 한의사였다가 의사를 취득한 분 내부 그 인터뷰에 응했던 응답자 모든 분들께서 수업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영상과학의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대에서 일부 그 과목을 개설해서 보강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의료 일원화에 관련돼서는 일단 의료계 및 한의계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진영 내에서의 의견 통합이 먼저 수렴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해서 이제 결론은 전문성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제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과학화와 의료 체계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으로는 일단은 한의계와 영상의학 전문가와 연계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양쪽 진영이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실력 있는 영상 전문의들이 한의대 쪽으로 해서 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부터 좀 먼저 물꼬를 틀 필요성이 있겠고요. 한의계에 대해서 영상의료기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전문적인 지원 프로그램 매칭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한양방 협진병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경희대나 이런 쪽에서 있는데요. 이런 협진병원을 중심으로 영상의료기기 활용과 관련된 결과들을 DB화하고 질환별 통계 구축을 시작하는 것부터 이쪽 부분에서의 영상의료기기 활용의 첫 단계를 단추를 푸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의 과정이 양의 쪽은 한 80% 이상인데 비해서 한의사 쪽은 지금 절대적으로 부정한 실정입니다. 의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분과 구성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료 체계들이 발달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의대 내에서도 이런 쪽에 수요가 있다라면은 전문의 과정들을 신설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쪽 진영들의 이런 그 갈등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쟁점을 협의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기구의 부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 파행 이후로 양쪽에 지금 접점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의협과 한의협만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단계적 로드맵 작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 기능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의료 이원화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중기적인 관점도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이원화에 대한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의료 이원화에 대한 논의는 앞서 말씀드린 협의기구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그 과학화 관점에서 의료계와 한의계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사를 보면 굉장히 과학화의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 거쳐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의료진의 양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를 고려해서 적절한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고려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섣부른 인력 공급 정책을 만들었다가는 그 피해가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호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 부분에서는 일반 대학에서의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엄미정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엄미정입니다. 제목이 약간 바뀌었는데 교육 분야 규제 구조 분석과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타이틀로 약간 바꿔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교육 분야에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연구가 기술 규제라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의 의미, 기술 도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야, 교육 분야에는 기술 규제가 없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교육 분야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 증진이나 이런 분야에서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도입 자체에 대한 제약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체적인 코로나 사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원격 수업, 일반 대학에서의 원격 수업의 어떤 확대,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교육 분야 내에 있는 규제 구조를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육에서 에듀테크,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는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굉장히 도입을 해야 되는 숙제처럼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가야 된다라는 인식은 확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원격 수업조차도 일반 대학에서는 거의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인식의 장벽도 있고 뭐 투자의 문제도 있고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쟁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1%도 안 되는 것들이 몇 개월 사이에 거의 뭐 90몇 프로, 100% 가까이의 확대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들이 도입되는 과정 자체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갈등이 노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 분야의 규제 구조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분위기적으로 좋아진 디지털 기술의 어떤 그 도입을 통한 교육의 혁신의 계기를 조금 그 활성화하자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 확대를 비롯해서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논의 중이시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 연구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원격 수업 확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 분야의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규제 개선을 향후 해 나가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원격 수업이 일반 대학에서 확대가 되면서 몇 가지 쟁점들이 굉장히 신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원격 수업의 질이 낮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원격 대학보다도 수준이 낮은 수업을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이 뭐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등록금을 다 내야 되냐? 반납을 해달라. 그다음에 뭐 지금 원격 수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정부 규제가 심하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왜 이런 주장들과 이런 것들이 났는지를 조금 표면적으로 뭐 그래 등록금 수업의 질 낮아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이게 발생하게 된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면 원격 수업의 질 문제의 경우는 일반 대학이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로 대학이 20%의 그 일반 대학 그 원격 대학과 같은 뭐 그 인프라를 갖춰라 정도의 굉장히 짤막한 지표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설립이냐 운영 기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등록금 반납의 문제의 경우도 일반 대학에서 대학은 등록금과 관련한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의 주요한 내용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규제이지 등록금의 산정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원격 대학의 경우는 학점당 등록금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디지털로 원격 수업을 거의 대부분 듣고 있는데 뭐 3배, 5배의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식의 제한 그 주장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원격 수업 관련한 규정의 20%를 없애냐 마느냐의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저 20%가 뭐와 연동되어 있냐면 대학의 유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 원격 대학이라는 대학의 유형이 뭐 기술 대학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법령상에 저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이 원격 대학이고 기술 대학이고 일반 대학인지에 대한 것들이 법령상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업의 운영 방식이나 설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 기준이 되어 있었던 어렴풋하게 기준이 되어 있었던 저 20%를 깨면 그러면 원격 대학이 독립적인 유형으로서 존재하는가라는 본원적인 질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원격 수업의 확대 활성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개별적인 규제의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학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기준 같은 게 디테일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 개선의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연구인 거고요. 그럼 이제 원격 수업의 확대이니까 원격 수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규제 개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이죠.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인데 제가 받은 원격 수업이야 원격 교육이야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연구를 한 건 원격 수업입니다. 원격 수업이라는 거는 대면 수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간적인 원격성과 시간적인 원격성이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유형이 나뉘고요. 그 동영상 강의처럼 우리가 이제 다운받아서 보는 유들은 그 공간의 원격성과 시간의 원격성이 모두 가지고 있는 유들이고 그 실시간유의 그 인터넷상으로 지금 유튜브처럼 이렇게 하는 유들은 공간상의 원격성만 확보하고 시간상의 원격성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요거와 관련한 거는 기존의 대면 교육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업이라는 것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준이나 제약에 모두 걸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일까를 찾아봐야지 되고, 그러면 이거를 그럼 법령만 뒤지면 되나? 이런 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규제의 구조를 보지 않으면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구조 자체를 좀 살펴보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명시적인 교육 분야의 법령 제도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교육 분야는 교육 법정주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교육 제도와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면 되는 건 아니고 그 대학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법에 의해서 법령, 시행령, 그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법령의 기본적인 체계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러한 성문법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업이나 학생 관리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수업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의 대부분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위 법상에 걸려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밑단에 걸려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두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가 그 공시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원격 설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공시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기 보면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 그 법령을 찾을 때 많이 있는 그런 것에 올라가는 유들이고요. 그 외에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대의 교육과 관련한 부정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현안이 발생하고 그거로 인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기준으로 만드셔서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유들은 사실은 실제로 그게 공문으로 내려가서 학칙으로 반영이 되지만 그것이 어디에도 공시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엔 있으나 공시적이진 않은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론화 과정의 충분성, 이것이 적절하고 어떤 영향을 갖췄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명시적 제도의 구조를 바라볼 때도 그냥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단에 공시적, 비공시적인 그 구조 전반을 살펴봐야 되는데 수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재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는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 기제의 특징도 있습니다. 보면 교육부가 처음에 상반기에
이제 딱 사태가 터지자 한시적 운영을 위해서 2020년도 1학기 적용 이렇게 한정을 딱 했습니다. 1학기 적용 일반 대학 운영 기준안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셨어요. 콘텐츠 시간 출석 뭐 출석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중장기 발전에 대응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풀겠다. 정책적인 방안들을 10개 과제를 제시하시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작동이 됐을까? 어떻게 작동이 됐을까를 왜 대학에서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갔는데 혼란이 있었을까를 살펴보면 8개 대학을 인터뷰를 해서 그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 바로는 일단 뭐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이 안 돼서 힘들었던 면 교수들 간의 강의 수준의 차이라든가 지재권의 문제라든가 뭐 시스템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사항은 그 밑단의 사항입니다. 이제 원격 수업과 관련한 규정이 됐지만 교육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에서는 대학 내에서는 세부 기준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하시는 거죠. 혹시 이걸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추후에 감사나 평가나 재정 사업할 때 학사 관리의 엄밀성 여기에 다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식의 결론이 나냐면 원격 대학보다 엄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1분이라도 모자라면 이거는 무조건 채워야지 되는 거고 이런 식의 행태가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 간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 현장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과연 제도의 개선, 규제의 개선을 어디까지를 해야 대학이 이러한 좋은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 혁신과 새로운 모형을 찾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작동 기제, 그러니까 감사, 평가, 재정 사업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면 안 된다라는 유들의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번에 이제 사립대 종합감사의 한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동 기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감사의 범위를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감사 관리 사항이고 그걸 보면 예를 들면 A 대학의 상황을 보면 총장 공약으로 산무 정책을 했어요. 한 3, 4년 전에. 근데 그 이번에 사학감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왜 출석 관리를 안 해줘? 산무 정책이라는 것이 총장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공약이셨는데 왜 출석 관리를 안 했냐가 그 감사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는 사실이 그러면 출석 관리를 왜 해야 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쟁이 있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다시 재정 지원 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속에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재정 사업으로 연동되고 그래서 대학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 연동되도록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규제 구조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대학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분을 규제라고 그 정의를 하면 법령이나 어떤 시행령 차원의 그게 아니라 규칙과 기준 그걸 또 넘어서서 정부 정책이나 현안에 따라서 그 교육 정책 차원에서 내려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규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에서 어떤 그 기술의 도입과 이걸 통해서 새로운 모형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받쳐주고 있는 국가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나 대학 평가 지표의 학사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요소고 그 모든 것에 수업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모두 다 들어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 설립의 기준 정도를 바꿔서 지금 대학에서의 원격 수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찾아본 바로는
원격 수업과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해서 시간과 공간과 관련한 요소는 교원에 관한 사항, 강의에 관한 사항, 학사 관리와 관한 사항, 인프라, 교지나 교실과 관련한 사항 등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걸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내려가서 말씀드렸듯이 규칙과 규정까지 뒤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모든 대학이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왜 대학이 특성화가 안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가지실 텐데, 왜 대학이 특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지는 어쩌면 대학 교육 정책이 시행이 되는 구조, 규제의 구조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작동 기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현재의 상황을 교육계획의 시발점으로 보려면 좀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과 제안은 간단히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교육 분야 규제 개선은 명시적인 제도나 작동 기제를 고려해서 포괄적인 규제 개선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제안 3가지를 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찾아온 몇 개의 대학의 수업의 시간과 공간과 관련한 제약의 개정이나 완화는 당연히 있어야지 되고, 이것 자체를 대학에게 어떻게 자율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작동 기제의 운용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작동 기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규제 자체만 쳐다본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재정지업 사업이나 대학 평가와 같은 것의 세부적인 지표나 감사 사항에 있어서도 살펴봐야지 되고, 그 두 번째는 교육 정책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된 굉장히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투명성과 명시성 그리고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교육 정책 내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교육 현안을 모두 다 저런 식의 현재의 작동 메커니즘 속에 반영이 되면 어떤 대학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정책의 명시성과 예측성, 즉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사항에서 장관에게 위임될 사항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은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지속한다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규제 개선을 위한 운영 방안으로 2가지 정도를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역량별을 차별화돼서 상단의 교육 질의 기본을 달성한 대학의 경우는 자율권을 줄 수 있는, 조금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육의 특성상. 그러나 상단의 대학들에게는 그 새로운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분리화 작업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연구비의 간접비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갖춘 곳과 갖추지 않은 기관들을 분리를 해내고, 기본을 갖춘 기관들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대학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학 특성화와 대학의 혁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기본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좀 이따가 그 최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교육도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규제의 구조를 해서 그런 하나하나 발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틀 안에서 자율권을 주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잘 리스트를 해서 그걸 법령이나 제도 쪽에 피드백을 하는 구조의 모형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
박사님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과 규제 이슈 진단을 주제로 정일영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태피 정일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기술 활용식품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과 규제 이슈 진단입니다. 우선 본 연구의 목표는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의 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안을 이제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제조합식품, 유전자 편집식품, 배양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유전자 제조합식품은 이미 논의된 지가 20년 이상이 되었고 유전자 편집식품과 배양육은 이제 최근에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이해관계자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유전자 그 제조합식품에 대해서 그 어떻게 정책이 형성됐고 그 안에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서로 결집하고 옹호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편집식품이나 배양육에 대해서 규제 이슈라든가 정책 방안에 대해서 도출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연구의 프레임을 설정했고요. 연구 방법은 저희가 신기술 활용식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그리고 중재를 맡았던 전문기관에 관련해서 포함하여 15인의 그 전문가의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렇게 도식화 해보면 신기술 활용식품에 그 반대하시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안전과 유해성을 위해 반대하거나 이제 좀 거부하시는 쪽과 식량 안보라는 중요한 이슈를 위해서 이 신기술 활용식품을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연구계나 산업계 쪽으로 이렇게 좀 양분될 수 있는데요. 결국엔 이 과정을 보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식품과 배양육에 적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GM 작물과 식품에 대해서 보시면 유전자 변형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주입하거나 또 제조합해서 현대 생명공학 기술 활용해서 농축 수산물, 미생물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GM 작물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순이고요. 이 상위 5개가 5개 국가가 전체 재배 면적의 거의 9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등이고요. 보시면 국내에서는 생산하거나 수출하진 않지만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정의는 굉장히 각 국가마다 다양한데 이 다양한 정의에 따라서 규제도 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상황을 좀 보시면 국내에서 LMO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내에선 개발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의 승인 신고가 필요한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위해성 심사가 있습니다. 그 위해성 심사의 방식은 협의 심사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료용으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농촌진흥청이 주관 기관이고요.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다른 보시면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협의심사 기관으로 해서 같이 심사를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수입하거나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소요 때문에 이제 이 연구 개발하시는 쪽에서는 우리 심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 좀 이거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지금 식품과 사료만 지금 예시를 가져왔지만 다른 분야도 이렇게 다 협의 심사 기관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개발돼서 상업화를 위해서 심사가 지금 통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약 360건이 승인되었는데 그건 모두 다 해외에서 수입을 위해서 해외 제품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승인이 완전히 되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심사 중인 건 한 건 있어요. 제주대학교의 제초대 내성잔디 1종 이게 지금 심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심사 자료 제출을 2014년에 했고요. 지금까지 9차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식품기준청에서 GMO 심사위원회 16명의 전문가가 이제 포괄적으로 다양한 식품 사료 환경 분야를 포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는 그냥 주무부처가 단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여러 시간 소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편집식품을 보시면 유전자 편집은 인공 효소를 활용해서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고 잘라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통 육종이나 GM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기술은 외래 유전자 삽입 없이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GM 기술에서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는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지금 G 기술에서는 외래 유전자 삽입 없이도 이제 유전 형질을 제거하거나 변형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 편집식품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둘 것이냐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편집식품에서 사용하는 그 SDN 1, 2, 3 기술 중에 이제 크리스퍼 카스9 그 유전자 가위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식품에 대해서 일부 이제 연구나 산업계에서는 이거는 전통 육종으로 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또 아니면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두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GM 작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요. 각 국가별로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는 유전자 이 편집식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기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사전 심의제도 MR 레귤레이트 시스템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기업체나 연구계 쪽에서 이게 지금 규제가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이 사이트에 문의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기관이 이제 답변해주는, 이제 그렇게 그 제도를 계속 수행하다가 최근에 규제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사이트는 폐쇄되고, 이제 우리는 유전자 편집식품의 작물이나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산물이나 신고제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은 좀 규제가 좀 완화된 상황이고요. 유전자 편집 관련돼서는 유럽에서는 2018년에 유럽의 사법재판소에서 유전자 편집식품도 GM 작물로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배양육 보시면, 배양육은 이제 동물에서 조직을 채취하고 줄기세포로 분리한 후 거기서 이제 근세포에서 배양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스캐폴드 방식이나 자기 조직과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거에 따라서 규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장점은 당연히 토지나 이제 수자원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균등에 대해서 안전하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고 아직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배양육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관련 기업이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GMO 정책이 어떻게 그동안 규제가 형성이 됐는지를 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 이 형성됐던 그 GMO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엄밀하게 나누진 않고 이제 뉴스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해서 1기 정책 형성기, 정책 논의기, 정책이라고 구분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의제 형성기라고 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보시면, 이때는 LMO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거의 이제 이 LMO법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이제 소비자 단체 산업계에 이제 주는, 거의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많았고요. 이때는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좀 막연한 공포감, 아직까지는 의제라든가 갈등이 이제 표출화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정책 논의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봤고요. 이때가 이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가 시행이 되면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국내에 이제 수입이 시도되고,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이제는 GMO 수입 금지 반대보다 조금 이제 이슈가 바뀌어서 들어오더라도 GMO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하자, 이 문제로 좀 이슈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 GMO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가 인식하면서 좀 많은 시민단체가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갈등이 좀 표출화되고 이를 위해서 좀 중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 시기에는 강한 규제가 도출되는 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한 규제의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2018년에 이제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GMO에 대해서 완전히 모두 다 표시하겠다, 그게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선 퇴출하겠다, 이제 공약으로 걸고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나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정책 이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책이 이행이 안 되고 GMO 완전 표시돼 국민 청원이 올라가고 한 21만 명이 서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민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 기관에게 이 이슈를 맡기자라고 해서 이제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이 이슈를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전의 협의체도 그랬고 이번 협의체도 그렇고 결국엔 이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오히려 식량 안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화두가 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 의제 형성이 정책 논의기 정책위로 나눠봤는데 주요 이슈가 조금 변화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곡물 수입하는 거를 반대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GMO 표시 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의도적 혼입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농수산물 이제 곡물에 대해서 수입하고 유통할 때 이거는 GMO가 아니지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비율을 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을 얼마나 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한 2016년 이 정도에 이제 논의되다가 지금은 GMO 완전 표시제도 그러니까 원료에 GMO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표시하는 게 이제 현재인데 가공 원료는 사실 지금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가공 원료에도 모두 다 가공식품에도 모두 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 표시제에서 2013년부터 지금 거의 작년까지 협의체를 거의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협의체 보시면 식약처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2회가 됐지만 사실 파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사실 저희가 이해관계자를 보는데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협의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이 민간의 한국갈등해결센터에 맡겼고 정부나 전문가는 배제됐습니다. 그 이전에 참여했던 전문가 모두 다 배제가 되고 새롭게 구성했고요. 그리고 자료도 공개하고 총 9회를 만났지만 아직까지 그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식약처가 이제 다시금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짧게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정책 자원을 보시면서 조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활용한 식품에 대한 규제에 보시면 오히려 이게 거의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동안 거의 합의를 도출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딜레마 상황에 있다면 우선은 정부 정책 방향 수립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계속 기업과 찬성과 반대를 모아놓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방법이 민주적일 수는 있지만 우선 상당하게 시간이 소요되고 이제 기형적 개선이 도출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의도적 혼입치 같은 경우에 유럽이 0.9%였고 일본이 5%였어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그리고 또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4%든 아니면 뭐 1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원하는 건 유럽의 0.9%예요. 근데 처음부터 0.9%를 주장하면 당연히 조정이 될 거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0%를 우리 0%를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산업계에서도 훨씬 크게 이게 한 10% 뭐 이렇게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0.9와 5%의 사이 지금 현재 비의도적 혼입치율이 3%인데 이 3%가 적정한가? 그리고 우리 국내 상황이 바람직한가? 이거에는 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딜레마 상황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 이 각 찬성과 반대하시는 쪽이 다 정부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원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건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마 상황이 있을 때는 주관 부처가 우선은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해관계자를 부처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은 선택을 안전의 이슈에서 분리하고 완전 표시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입니다. 지금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안전과 선택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저희가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면서도 안전성 문제도 이야기하고요. 선택 이슈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안전만 보자면 국내에서의 유해성 심사 제도가 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규제 강도가 좀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GM 작물 개발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이번 연도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작물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의 1,000억 원 이상의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물 개발 성공 확률을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지금 GM 정말 안전하지 않아. 계속 이렇게 이슈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합의점을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슈는 아예 우리 현재 규제 프로세스를 전면 부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선택의 이슈에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선택의 이슈에만 집중해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 완전 표시를 한다면 오히려 사실은 찬성과 반대가 아니고 이거는 다양하게 단계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몇 기간을 두어서 꼭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것처럼 일정 지역에서 뭐 한 3개월에서 두부에만 뭐 완전 표시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가공식품 뭐 한두 개 품목을 정한다든가 그리고 완전 표시제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부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완전 표시제도 그냥 찬반으로 자꾸 나뉘니까 이게 오히려 접점을 참 찾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식량 자급률에 대한 오해와 식량 안보인데요. 저희가 찬성과 반대를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연구개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GM을 반대하신 측에서는 쌀이 남아돈다. 지금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식량 자급률을 보시면 쌀은 90% 이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밀과 옥수수가 자급률 1% 미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뭐 드셨던 음식을 생각해 보셔도 쌀도 있지만 그 외에 밀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빵도 많이 먹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면도 많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예전에는 40% 정도 됐다면 지금 20%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관련된 기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협의를 가보면 저도 그렇지만 협의체에 가보면 그냥 각자의 주장을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서로 우리 다음에 당신이 주장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자라거나 그런 시간이 사실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 활용된 데이터는 서로에게 공개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랑 정책 판단에 있어서도 좀 데이터 공개가 중요한데 이제 산업계나 연구계 쪽에서 이 협의심사제도 문제점을 이야기하실 때 저도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려고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거의 한 6, 7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이 들잔디에 관련돼서 이게 정말 프로세스가 너무 지난한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 설계가 잘못돼서 이게 지금 심사가 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쪽에 이 심사를 위해서 요청하셨던 이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인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공개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밀되는 것 빼고는 최대한 좀 정보 공개를 해서 서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좀 중재는 전문성보다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GMO 관련돼서 중재를 갈등의 중재기관이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양측 다 뭐라고 하셨냐면 갈등은 전문일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이해했을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분야는 갈등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도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유전자 편집식품이나 배양육은 현재는 거의 뭐 규제 공백 상태고 아직 산업계가 형성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싶고 제품을 만들고 싶은 스타트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 만들고 싶은데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니 어디에 물어볼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우선은 뭐 기술 다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그 제품화 단계 왔을 때 규제 논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언급하시지만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처음에 GMP 시설에서 뭐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뤄둘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미국의 MR 레귤레이트 같은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국내에서 이제 관련 부처가 임시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줄 수 있다면 좀 잠시나마 이게 완전한 저희가 규제가 세팅된 건 아니지만 규제 공백에 대해서 좀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고 관련 부처에서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슈 파악을 통해서 좀 정책 방향 수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두 번째 섹션을 준비함에 앞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